오늘 밤 그녀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환자는 1잘 1회 입원한 대항그룹의 박태준 회장이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이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그는 그저 병마와 싸우는 연약한 노인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가끔씩 유라를 쳐다보는 그의 시선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워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등을 고추수건했다. 유라는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방 안은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처럼 꾸며져 있었지만 곳곳에 놓인 의료기기들이 이곳이 병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박 회장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수십 년간 자신이 건설한 제국의 불빛을 어떤 심정으로 보고 있을까? 회장님, 주무실 시간입니다. 불편하신 곳은 없으세요? 유라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가 이내 희미한 피로감에 젖어들었다. 그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의 옆에는 주치의인 최 교수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허리를 굽신거리며 서 있었다. 최 교수는 실력보다는 인맥과 압으로 VVIP 병동의 주치의 자리를 꿰찬 인물이었다. 그는 박 회장의 심기 하나하나에 전전긍긍하며 의학적 판단보다는 환자의 비위를 맞추는데 더 급급했다. 회장님, 혈압도 안정적이시고 심박수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 밤은 편안히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라는 그런 초의 교수의 모습을 속으로 경멸했다. 그녀가 군의관 시절 만났던 의사들은 포탄이 빗발치는 야전 막사 안에서도 환자의 생명 앞에서는 한치의 타협도 없었다. 하지만 이곳,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라는 이곳의 의사는 환자의 생명이 아닌 환자의 권력 앞에 굴복하고 있었다. 유라는 마지막으로 수액의 투여 속도를 확인하고 조용히 목례한 뒤 병실을 나서려던 순간이었다. 박 회장의 심박수를 알리는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터져 나왔다. 고요했던 밤의 정적을 칼날처럼 가르는 소리였다.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모니터로 향했다. 안정적이던 심전도 그래프가 미친 듯이 요동치더니 이내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심장의 가장 중요한 혈관이 막혀 심장 근육이 괴사하기 시작했다는 죽음의 전주곡이었다. 제세동기 빨리, 최 교수가 당황해서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방금 전까지의 아첨꾼 같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하얗게 질린 패닉만이 남아있었다. 여기 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허둥지둥 제세동기를 가져왔고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두 비켜요. 최 교수는 고함을 지르며 박 회장의 가슴에 패드를 붙이고 전기 충격을 가했다. 쿵박 회장의 몸이 침대 위로 튀어 올랐다가 힘없이 떨어졌다. 하지만 모니터의 그래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전압 올려 다시 쿵다시 한번 몸이 튀어 올랐다. 여전히 반응은 없었다. 박 회장의 얼굴은 이미 산소 부족으로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다. 안 돼, 이럴 리가. 최 교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가 자기 손에서 죽어간다는 생각에 그의 머릿속은 이미 새하얘진 후였다. 다른 간호사들도 절망적인 표정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들은 그저 주치의의 명령만을 기다리는 로봇처럼 굳어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던 강유라가 앞으로 나섰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혼돈의 선으로 보이는 심전도 그래프.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 그래프의 한 구석, 아주 미세한 파형의 변화에 고정되어 있었다. 일반적인 심근경색의 파형과는 다른 아주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차이.
QRS파의 진폭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고 정기적 동요, Electrical Alternate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박 회장의 목으로 향했다. 파랗게 질린 피부 위로. 경정맥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하여 툭 튀어나와 있었다. 심장이 제대로 피를 펌프질하지 못해 혈액이 역류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군의관 시절 총탄이 폐를 뚫고 심장을 압박하던 병사를 수없이 봐왔던 그녀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치는 진단명이 있었다. 이건 심근경색이 아니야. 심장압전 카디액 탐포나드입니다. 유라의 외침에 모두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운 병실의 모든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다. 심장을 둘러싼 막 심낭에 피가 고여서 심장이 뛰지 못하는 거라고요. 심장이 쥐어짜이고 있는 겁니다. 제세동기는 소용없어요. 오히려 심장을 더 손상시킬 뿐입니다. 최 교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네가 뭘 안다고 건방지게 일개 간호사 주제에 여긴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당장 비켜. 그는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다. 그리고 그 책임을 이 어린 간호사에게 떠넘기고 싶었다. 하지만 유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최 교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외쳤다. 지금 당장 심낭천자술 페리카디오센테시스를 시행하지 않으면 5분 안에 돌아가십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모니터 위에는 마침내 길고 단조로운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직선이 그어졌다. 심장이 완전히 멎은 것이다. 다른 간호사들의 입에서 절망적인 탄식이 흘러나왔다. 최 교수는 털썩 주저앉을 뻔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모두가 절망하던 그 순간 유라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강철 같은 의지와 전장에서 단련된 군인의 냉철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응급카트로 달려갔다. 서랍을 열어젖히고 평소에는 거의 쓸 일이 없어 가장 안쪽에 보관되어 있던 굵고 긴 주사침과 OHP50C 주사기를 꺼내 들었다. 심낭 안에 고인 혈액이나 체액을 빼내기 위해 특수 제작된 바늘이었다. 그녀의 행동에 최 교수가 기겁하며 달려들었다. 나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이건 명백한 월권 행위야. 환자가 죽으면 네가 다 책임질 거냐고. 그는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그의 외침에는 환자의 안위는 없었다. 오직 실패했을 경우 자신에게 닥쳐올 책임에 대한 공포뿐이었다. 유라는 그를 뿌리치고 박 회장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살려야 한다. 눈앞의 생명을 자신의 손으로 살려내야 한다. 그것은 의무 이전에 그녀의 존재 이유 자체였다. 그녀의 손은 놀랍도록 침착하고 정확했다. 주변의 모든 혼란과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지고 그녀의 세상에는 오직 자신과 환자, 그리고 손에 들린 주사기만이 존재했다. 군 시절, 포탄이 빗발치는 야전 막사 안에서 부족한 조명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수없이 반복했던 술기였다. 그때는 눈앞에서 죽어가는 전우를 살리기 위해서였고, 지금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을 살리기 위해서였지만, 그녀에게 생명의 무게는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알코올 솜으로 박 회장의 흉골 아래 검상돌기 부분을 빠르게 소독했다.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늑골과 흉골이 만나는 지점을 촉지했다. 심장의 위치, 폐의 경계, 주요 혈관들의 경로가 그녀의 머릿속에 3D 해부도처럼 그려졌다. 단 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극도로 위험하고 정교한 시술이었다. 자네 미쳤어. 당장 멈추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어. 최 교수가 등 뒤에서 악을 썼다.
유라는 그의 말을 무시했다. 그녀는 계산된 45도 각도로 망설임 없이 주사침을 찔러 넣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흘러갔다. 최 교수의 경악 어린 얼굴, 다른 간호사들의 겁에 질린 표정, 주사침이 피부와 근육을 뚫고 마침내 심낭에 도달하는 미세한 저항감의 변화가 그녀의 손끝에 생생하게 전해졌다. 성공이다. 그녀가 주사기의 피스톤을 천천히 그리고 힘껏 당기자 검붉고 응고되지 않은 피가 주사기 안으로 꾸역꾸역 빨려 들어오기 시작했다. 10pc, 20pc, 30cc. 심장을 쥐어짜고 있던 압력의 원인이 제거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기적처럼. 모니터 위에서 희미하지만 규칙적인 신호음과 함께 미약한 심박동 그래프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죽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이다. 사살라나스다. 누군가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다. 최 교수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니터와 유라의 손에 들린 피가 가득 찬 주사기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리는 것을 넘어 경외와 공포가 뒤섞인 기묘한 색으로 변해 있었다. 모두 비키세요. 응급 상황입니다. 모두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심장내과 전문의 팀이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호출을 받고 달려온 그들은 유라의 손에 들린 주사기와 기적적으로 되살아난 모니터의 그래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세상에, 누가 심낭천자술을 시행한 겁니까? 팀을 이끌던 노련한 과장의 물음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초의 교수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다른 간호사들은 겁에 질려 유라를 쳐다볼 뿐이었다. 상황이 정리되고 전문의 팀이 박 회장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라의 응급처치가 단 몇 초만 늦었어도 박 회장은 뇌사 상태에 빠졌을 것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유라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피 묻은 주사기를 의료 폐기물통에 버렸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쿵쾅거리던 심장이 이제야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다.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닥쳐올 후폭풍에 대한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는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었다. 잘 다려진 최고급 수트를 입은 젊은 남자가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의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다. 그의 뒤로는 비서로 보이는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다. 대한그룹의 황태자이자 박 회장의 아들 박민혁이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와 병실의 어수선한 풍경 그리고 유라의 손에 아직 묻어있는 핏자국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상황 파악을 하려는 질문 대신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칼날 같은 경멸이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압도하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최 교수는 이때다 싶어 재빨리 앞으로 나서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책임을 유에게 떠넘겼다. 총수님, 이 간호사가 멋대로 회장님 몸에 손을 댔습니다. 제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위험한 시술을 강행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박민혁은 유라를 벌레 보듯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의 낡고 다른 간호와 피로에 지친 얼굴 그리고 싸구려 유니폼을 위아래로 훑어내렸다. 그의 눈빛은 감히 내까짓게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의 세상에서 강유라와 같은 존재는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그 투명 인간이 감히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소유물에 손을 댄 것이다. 그는 유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마치 그녀는 대화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라는 듯이 저 무모한 여자를 내 눈앞에서 치워. 그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아 더욱 섬뜩했다.
경호원들이 즉시 유라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병원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당신은 사표 준비하도록 해. 이런 식으로 VIP를 관리하는 병원에 내 아버지를 맡길 수는 없으니. 그것으로 모든 상황은 정리되었다. 유라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사람을 살렸지만 돌아온 것은 해고 통보와 세상을 다 가진 남자의 경멸, 어린 시선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감히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잔혹한 것인지를 깨달으며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가듯 조용히 병실을 걸어 나왔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초라하고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고 있었다. 후회는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리도록 아팠다. 이것이 그녀가 지키려 했던 세상의 맨얼굴이었다. 강유라의 세상은 그날 밤 이후로 멈춰버렸다. 병원에서는 정식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무기한 정직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것은 해고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는 것을. 대항그룹 총수의 눈밖에 난 일개 간호사를 감싸줄 사람은 이 거대한 도시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낡고 비좁은 옥탑방으로 돌아와 하염없이 시간을 보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갔지만 오직 그녀의 시간만이 멈춰 있었다. 낡은 냉장고는 낮은 소음으로 그녀의 정적을 방해했고 벽에 붙여놓은 동생의 웃는 사진만이 그녀가 현실에 발을 딛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후회하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았다.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녀는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녀의 본능이자 그녀가 군복 대신 간호사복을 입은 이유였으며 그녀의 존재를 증명하는 신념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신념은 배를 채워주지 못했고 동생의 병원비를 내주지도 않았다. 당장 다음 달 동생의 수술비와 월세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동생의 사진을 보며 쓰게 웃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킨 대가는 가장 소중한 사람의 고통이 될지도 몰랐다. 한편 유라의 세상이 멈춰 있는 동안 박태준 회장의 세상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 그 중에서도 가장 보안이 철저한 VVIP 병동의 다른 방으로 옮겨졌고 기적적으로 회복하고 있었다. 그의 곁을 지키는 것은 아들인 박민혁이 아니라 30년간 그를 그림자처럼 보좌해온 최진우 비서실장이었다. 박 회장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던 순간의 기억들을 필사적으로 되짚고 있었다.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했지만 몇 가지 감각만은 뇌리의 낙인처럼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최 교수의 당황해서 갈라지던 목소리, 주변을 감싸던 절망적인 분위기, 죽음의 차가운 그림자가 자신을 덮치던 그 섬뜩한 느낌, 그리고 그 모든 혼돈을 뚫고 들려왔던 한 젊은 여성의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 심장합전입니다. 제세 동기는 소용없어요. 그 목소리는 그의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지핀 유일한 빛이었다. 그 간호사를 찾게 박 회장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은 탓에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알아봐. 빠짐없이 최 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갔다. 그의 일 처리는 언제나처럼 신속하고 정확했다. 그는 병원의 공식적인 보고서는 믿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팀을 움직여 그날 밤 근무했던 모든 간호사와 의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압박하고 회유하며 조각난 진실들을 맞춰 나갔다. 또한 병원의 모든 CCTV 기록과 의료 기록, 약물 투여 기록까지 손에 넣었다.
반나절도 되지 않아 그는 모든 정보가 담긴 태블릿 PC를 들고 박 회장 앞에 다시 섰다. 보고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강유라라는 간호사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육군 의무 부사관 출신이라는 특이한 이력, 수많은 야전 경험과 그 공로로 받은 표창장들,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희귀병을 앓는 동생 때문에 늘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던 그녀의 고단한 삶. 그리고 그날 밤 모두가 포기했던 순간에 그녀가 어떻게 자신을 살려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까지. 하지만 박 회장을 진짜로 전율하게 만든 것은 다른 부분이었다. 최 실장이 병원의 약물 투여 기록을 비밀리에 분석한 결과 사고 직전 박 회장에게 투여되던 수액에서 미량의 염화칼륨, KCl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처방전에는 전혀 없는 약물,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소량만 투여해도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소리 없는 독약이었다. 그것이 심낭에 피가 고이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박 회장은 눈을 감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역시나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일지는 너무나도 뻔했다. 염화칼륨을 투여한 것은 주치의인 최 교수일 것이다. 하지만 실력도 없고 배짱도 없는 그가 스스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리 없었다. 그의 뒤에는 배후가 있었다. 그에게 부와 명예를 약속하며 그의 손에 독을 쥐어준 자, 자신의 핏줄, 하나뿐인 아들 박민혁.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발판 삼아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 회장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어 올랐다. 그는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이룬 모든 것을 저 오만하고 어리석은 아들의 손에 넘겨줄 생각이 없었다. 아들의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까지 얻으려 했던 그 왕좌를 순순히 내줄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자신을 그 음모에서 구해준 강유라라는 간호사가 어쩌면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녀는 단순한 안한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의 범죄를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자 그의 무능한 주치의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가진 수호자였다. 무엇보다 그녀는 돈이나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강직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다. 지금 그에게 가장 필요한 종류의 사람이었다. 그녀를 만나야겠네. 박 회장이 결심한 듯 말했다. 아니, 내가 갈 수 없으니 최 실장이 직접 가게, 아무도 모르게, 아주 은밀하게 가서 내 제안을 전해. 그 시각 강유라는 부동산 중개 앱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지금 사는 월세방보다 더 싼 곳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그녀의 통장 장원은 동생의 다음 달 수술 예약금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막막함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그녀는 경계하며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TV에서나 볼 법한 최고급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딱딱한 표정,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 최진우 실장이었다. 강유라 씨 되십니까? 유라는 경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에서 보낸 징계위원회 소환 통보인가? 아니면 박민혁 총수가 보낸 또 다른 압박인가? 최 실장은 딱딱한 표정으로 자신을 소개하고는 긴 서론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회장님께서 강 선생께 개인 간호를 부탁하고 싶어 하십니다. 유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해고될 줄 알았던 자신에게 회장이 직접 개인 간호를, 이것은 또 다른 종류의 함정일까? 최 실장은 그녀의 혼란을 아랑곳하지 않고 기계처럼 조건을 제시했다. 사택이 제공될 겁니다. 최고 대우를 약속드립니다. 현재
강 선생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금전적인 문제는 해결하고도 남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뜸을 들였다. 동생분의 치료 또한 저희 대양그룹 의료재단에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전담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마치 사막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오아시스를 통째로 안겨주는 것과 같았다. 동생의 생명. 그녀가 밤낮 없이 일하며 지키려 했던 바로 그것이었다. 하지만 유라의 머리캐는 그날 병실에서 보았던 박민혁 총수의 경멸, 어린 눈빛이 떠올랐다. 그 차가운 얼굴, 그곳에 발을 들인다는 것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왜 접니까? 저는 곧 해고될 사람입니다. 저보다 훌륭한 간호사는 얼마든지 있을 텐데요. 최 실장은 잠시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진심이 묻어나왔다. 회장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강 선생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 그것은 의학적 기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위험해 보이는 곳이 가장 안전한 법입니다. 유라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 제안이 아니었다.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로 들어오라는 초대장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동생의 수술 날짜는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최 실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진우 실장이 떠나고 유라의 작은 옥탑방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의 절망적인 침묵과는 다른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동생의 생명이 달린 계약서나 다름없는 최 실장의 명함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 하지만 그 대가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었다. 호랑이 굴. 최 실장의 말이 귓게 맴돌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다. 선택의 여지는 처음부터 없었다. 그녀는 낡은 여행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짐이라고 해봤자 계절이 지난 옷 몇 벌과 낡은 책 몇 권. 그리고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동생의 사진 액자가 전부였다. 모든 것을 다 채워도 거대한 가방의 절반도 차지 않았다. 그녀는 텅 빈 공간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생존을 위해 달려왔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전쟁터로 향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된 시간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옥탑방 건물 앞에 소리 없이 멈춰 섰다. 최 실장이 직접 차에서 내려 그녀의 단출한 짐가방을 받아 트렁크에 실었다. 주변의 이웃들은 저마다 창문 뒤에 숨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광경을 훔쳐보았다. 차가 서울의 중심을 지나 부촌 중의 부촌이라 불리는 평창동의 언덕 위로 향하는 동안 유라는 창밖의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낡고 비좁은 골목길과 복잡한 시장의 풍경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높고 견고한 담벼락과 잘 가꾸어진 정원을 가진 그림 같은 집들이 차지했다. 공기마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이곳은 그녀가 평생 살아온 세상과는 완벽하게 다른 선택받은 자들의 영역이었다. 차는 마침내 언덕의 가장 높은 곳,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춰 섰다. 최 실장이 무언가 신호를 보내자 육중한 철문이 소리 없이 양쪽으로 열렸다. 그곳에는 마치 중세 유럽의 성체와도 같은 웅장한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완벽하게 관리된 넓은 정원, 차가운 회색 대리석으로 마감된 외벽, 그리고 모든 창문은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려는 듯 굳게 닫혀 있었다.
아름다웠지만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거대한 요새, 최 실장이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유라는 숨을 멈췄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린 높은 천장, 유명 갤러리를 연상시키는 긴 복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차갑고 고요한 공기.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모든 감정이 박제된 거대한 박물관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2층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나선형 계단 위에서 한 남자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박민혁이었다. 그는 여전히 완벽한 수트 차림에 얼음장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고 그는 마치 자신의 영지에 침입한 미천한 존재를 내려다보는 성주처럼 오만한 자세로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그날 병실에서와 똑같이 차가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멸 위에 네가 감히 이곳에 발을 들여놓아 라는 듯한 위험한 호기심이 더해져 있었다. 그는 유라가 자신의 시선 앞에서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이거나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하기를 기대하는 듯했다. 하지만 유라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복종이 없었다. 그저 고요하고 흔들림 없는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한 분석적인 시선만이 존재했다. 전장에서 적의 지휘관을 마주한 병사의 눈빛. 그녀는 약점을 보이면 잡아먹힌다는 생존의 법칙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시간은 몇 초에 불과했지만 그들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오가는 치열한 심리전의 시작이었다. 박민혁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의 미간에 아주 옅은 주름이 잡혔다. 그는 이 보잘것없는 간호사가 자신의 위압감에 전혀 주눅들지 않는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느꼈다. 그의 예상과는 다른 반응이었다. 그는 이 게임이 생각보다 재미있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입꼬리만 살짝 올려 비웃음을 보낸 뒤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사라졌다. 이쪽입니다. 강 선생. 최 실장이 그들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깨며 그녀를 직원들이 사용하는 별채로 안내했다. 별채로 가는 길에 그는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이 집에서는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해야 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총수님, 즉 박민혁 사장님과는 가급적 마주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강 선생의 임무는 오직 하나, 회장님의 건강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유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 배정된 방은 작지만 깔끔하고 아늑했다. 본체의 차가운 화려함과는 달리 이곳에는 사람 사는 온기가 있었다.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본체의 모습은 그녀가 이 황금 세장 안에 갇혀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그녀는 짐을 풀고 가장 먼저 동생의 사진 액자를 작은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동생의 얼굴을 보자 그녀의 마음은 다시 한번 단단해졌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순간부로 자신은 더 이상 평범한 간호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거대한 부와 권력,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도사리는 이 위험한 무대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다. 이제부터는 생존을 위한, 그리고 진실을 위한 싸움이 시작될 터였다. 김씨 일가의 저택에서의 첫날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다. 강유라는 직원용 별채에 있는 작지만 깔끔한 방을 배정받았다. 그녀의 임무는 24시간 박태준 회장의 곁을 지키며 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약을 투여하며 모든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의학적인 임무보다 더 힘든 것은 이 집안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적대감이었다. 박 회장과 최진우 실장, 그리고 강유라는 한자리에 모여 마지막 전략을 짜고 있었다.
집안의 모든 사용인들은 박민혁 총수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유라를 반갑지 않은 침입자, 혹은 회장님의 일시적인 변덕 정도로 취급했다. 특히 이 집의 안살림을 총괄하는 박 집사는 사사건건 그녀를 감시하고 트집을 잡았다. 식사 시간을 일부러 알려주지 않거나 회장님의 상태에 대한 인수인계를 일부러 누락하는 식의 유치하지만 교묘한 괴롭힘이 이어졌다.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의미가 없네. 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그 안에 형형한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민혁이는 이미 법조계에도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놓았어. 우리가 증거를 제출하는 순간 놈들은 시간을 끌며 모든 것을 덮어버릴 걸세. 그 사이에 회사는 RS 캐피털의 손에 넘어가겠지. 초의 실장, 자네는 나를 몇 년이나 모셨지. 최 실장이 동의했다. 맞습니다. 회장님, 박 총수 측 변호인단은 우리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를 상속 문제에 불만을 품은 간호사의 거짓 증언과 현실 감각을 잃은 늙은 회장의 망상으로 몰아갈 겁니다. 아버지는 늙고 감상적이 되셨지. 그분의 일시적인 동정심을 내 영원한 동아줄로 착각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들의 말은 현실이었다. 법의 심판대 위에서는 진실이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었다. 특히 상대가 돈과 권력을 모두 쥔 자일 경우에는 더욱 그랬다. 올해로 32년째입니다. 회장님, 그렇다면 유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곳은 법정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유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미세한 차이점,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불일치를 찾아내도록 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돌려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바로 그거야. 우리는 법의 심판이 아닌 여론의 심판대, 그리고 이 사회의 심판대 위에서 싸울 걸세. 민혁이는 자신의 처형대를 스스로 마련한 셈이야. 그래, 32년, 내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네는 항상 내 곁에 있었어. 이제 마지막으로 자네의 충성을 확인할 때가 온 것 같군.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박민혁이 소집한 바로 그 이사회 현장을 모든 것을 뒤엎는 방역의 무대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박민혁이 준비한 각본대로 움직여주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판을 뒤집어 버릴 생각이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어깨를 스치듯 지나갔다. 두고 보지, 초의 실장. 박 회장이 지시를 내렸다. 자네는 이사회에 참석할 모든 이사들의 성향을 다시 한번 분석해. 민혁이에게 완전히 넘어간 자들, 눈치를 보며 흔들리는 자들, 그리고 아직 내게 마음에 빚이 남아있는 자들을 완벽하게 구분해야 해. 그리고 믿을 만한 몇몇 기자들에게 슬쩍 팁을 흘리게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대항그룹의 명운이 걸린 엄청난 폭로가 있을 거라고. 박 회장은 유라가 건넨 약병, 즉 가짜 약이 담긴 병을 최 실장 앞에 내밀었다. 이게 뭔지 아나? 알겠습니다. 회장님, 고혈압 약으로 처방된 베타차 단제. 약병에 적힌 제조 번호가 처방 전의 날짜와 맞지 않았다. 훨씬 최근에 생산된 약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약 자체였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보았던 약과 비교했을 때 알약의 색깔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옅었다. 일반인이라면 절대 눈치채지 못할 차이. 하지만 전장에서 위조된 의약품을 구별해내야 했던 유라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그리고 강 간호사. 박 회장의 시선이 유라에게 향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이제부터 자네는 더 이상 내 간호사가 아닐세. 자네는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자 우리의 마지막 비밀 병기야. 최 실장은 약병을 받아들고 잠시 살피더니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회장님의 신변에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율에게 핵심적인 역할을 맡겼다. 이사회 당일, 그녀가 직접 증인으로 나서서 모든 것을 증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VVIP 병실에서 있었던 일부터 교체된 약을 발견한 순간까지 그녀가 가진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목숨을 구원받은 환자의 곁을 지킨 간호사라는 진정성, 그것이 그 어떤 법률적인 증거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유라는 또한 미묘한 점을 발견했다. 박 회장은 아들인 민혁이 있을 때면 유독 더 쇠약하고 힘없는 모습을 보였다. 목소리는 더 갈라졌고 손은 더 떨렸으며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 흐릿했다. 하지만 민혁이 사라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총명함을 되찾곤 했다. 그는 연기를 하고 있었다. 아들을 안심시키고 그의 경계심을 풀기 위한 늙은 사자의 마지막 지혜였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되물었다. 수백 명의 이사들과 기자들 앞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와 맞서 싸운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일이었다. 박 회장은 씁쓸하게 웃었다. 자네 탓이 아닐세. 내 집 안에서 내 아들이 꾸미는 일을 자네가 어찌 알았겠나. 박 회장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늙고 주름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강했다. 자네는 변호사처럼 말할 필요 없어. 그저 자네가 보고 겪은 진실을 강유라라는 간호사의 목소리로 말해주면 되네. 자네의 진심이 그 어떤 화려한 거짓말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나는 믿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날 이후 유라는 완전히 새로운 훈련을 시작했다. 낮에는 여전히 완벽한 간호사 역할을 수행하며 박민혁과 박 집사를 속였다. 밤이 되면 그녀는 최 실장이 가져온 수북한 회사 자료와 이사들의 프로필을 읽고 또 읽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환자의 차트가 아닌 거대 기업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문서를 파고들었다. 체스판 위에 힘없는 폰펀이었던 그녀는 이제 왕을 잡기 위해 적진의 심장부로 돌진하는 퀸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 실장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어졌다. 그는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회장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최 실장은 물밑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그는 박 회장에게 아직 충성심이 남아있는 원로 이사들과 비밀리에 접촉하여 그들을 포섭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들에게 익명으로 정보를 흘려 이사회가 열리는 날 최대한 많은 취재진이 몰려들도록 판을 짰다. 박민혁은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무대가 사실은 자신을 위한 거대한 함정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마침내 운명의 이사회를 하루 앞둔 날 밤 유라는 자신의 방에서 최 실장이 준비해준 단정한 비즈니스 정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간호사 유니폼이 아닌 다른 옷은 어색하기만 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동생의 사진을 보았다. 모든 것은 저 웃음을 지키기 위해 시작되었다. 민혁이는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대항그룹을 통째로 외국계 벌쳐 펀드에 넘기려 하고 있네. 박 회장의 목소리에 깊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자들은 그룹의 단물을 다 빨아먹고 껍데기만 남겨놓을 게야. 내가 반대하자. 이제는 내 목숨을 노리고 있는 걸세. 내가 사라져야만 그 더러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을 테니. 그때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박 회장이었다. 그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닌
큰 전투를 앞둔 노련한 장수의 모습으로 그녀의 앞에 섰다. 그녀는 아무도 몰래 알약 하나를 챙겨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군 시절부터 사용했던 휴대용 약물 성분 검사 키트를 꺼내 들었다. 전장에서는 보급품이 부족하거나 오염되는 경우가 많아 약물의 진위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판단해야 할 때가 있었다. 그때를 위해 늘 지니고 다니던 이제는 낡아빠진 작은 가방. 그것이 지금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다. 누리여운가 그는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고 있다는 잔혹한 현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거대한 음모까지. 최 실장은 주먹을 불끈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조금은요, 그의 목소리는 비단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위협이 숨겨져 있었다. 이 집에서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것들은 보통 조용히 사라지거든. 그 두려움을 잊지 말게. 그 두려움이 자네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걸세. 그는 유라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내일 자네는 단순히 나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닐세. 자네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이 거대한 조직의 심장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 당당하게 맞서 싸우게. 이제 선택하게. 최 실장, 박 회장이 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내 아들의 편에 서서 부와 권력을 누리겠나 아니면 이 늙은이와 함께 마지막 전쟁을 치르겠나. 박 회장이 나가고 유라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피곤에 지친 간호사가 아닌 차갑고 단단한 결의에 찬 눈빛을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방문을 잠그고 책상 스탠드에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알약을 갈아 증류수에 녹였다. 시약 몇 방울을 떨어뜨리자 용액의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길고 긴 어둠의 끝이 마침내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내일은 심판의 날이 될 터였다. 최 실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박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께서는 제게 단순한 주군이 아니셨습니다. 아버님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 최진우. 목숨을 바쳐 회장님과 그룹을 지키겠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이사, 주주, 그리고 초청받지 않은 손님인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최진우 실장이 흘린 엄청난 폭로라는 미끼를 문 기자들은 마치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몰려들어 있었다. 그들의 카메라 렌즈는 일제히 단상을 향하고 있었다. 유라는 그가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심장이 작게 떨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기묘한 투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단상 중앙에는 이 모든 소동의 주인공인 박민혁 총수가 앉아 있었다. 그는 최고급 원단으로 지은 다크네이비 수트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언론의 관심이 자신의 대관식을 화려하게 장식해줄 축포라고 생각했다. 그는 오늘부로 늙은 아버지를 역사의 뒤양일로 보내고 대한그룹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 참이었다. 그 순간 늙은 회장과 충직한 비서 그리고 가난한 간호사로 이루어진 기묘한 동맹이 결성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박민혁의 가면을 벗기고 대한그룹을 지켜내는 것이었다. 그의 옆자리에는 휠체어에 앉은 박태준 회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더 초라하고 병약한 모습을 연출했다. 담요를 무릎까지 덮고 간간히 마른 기침을 하며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박민혁은 그런 아버지를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눈으로 힐끗 쳐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최악의 예상이 현실이 되었다. 강당 한쪽 구석,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강유라가 최 실장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단상을 응시하며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이후 저택은 거대한 첩보전의 무대가 되었다. 마침내 이사회가 시작되었다. 박민혁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다. 부자 사이의 대화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대화는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건강을 묻는 대신 결제해야 할 서류와 회사의 실적만을 보고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안부를 묻는 대신 그의 경영 방식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만을 던졌다. 그들에게 집은 가정의 보금자리가 아닌 또 다른 전쟁터처럼 보였다. 존경하는 이사님, 그리고 주주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 때문입니다. 그들의 비밀 작전 본부는 박 회장의 침실이었다. 낮에는 유라가 간호사로서 박민혁과 박 집사의 눈을 속이며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는 뛰어난 관찰력과 기억력으로 집안에서 오가는 모든 대화, 전화 통화 내용, 방문객들의 신원을 파악해 박 회장에게 보고했다. 사용인들의 사소한 잡담 속에서 그녀는 박민혁이 RS 캐피털이라는 외국계 펀드사와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정보를 얻어냈다. 그는 능숙한 연기자처럼 슬픔과 결의에 찬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가 그룹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위대한 경영자였음을 칭송하면서도 동시에 최근의 건강 악화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고 역설했다. 그는 증거 자료로 최 교수의 거짓 소견서를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선망 증세, 인지 능력 저하,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인 판단 가능성 등 온갖 부정적인 의학 용어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처방된 베타 차단제가 아니었다. 겉모양만 비슷한 다른 성분의 약이었다. 그 자체로는 독성이 없지만 박 회장이 매일 복용하는 혈액 희석제와 함께 복용했을 경우 치명적인 부정맥과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 병원에서 그를 쓰러뜨렸던 바로 그 원인이었다. 아들로서 아버지를 명예롭게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밤이 되면 최 실장이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비서팀 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인원만을 움직여 회사의 자금 흐름과 박민혁의 개인 계좌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컴퓨터 화면 속에서 수많은 숫자와 데이터들이 오갔고 그들은 마침내 박민혁이 유령 회사를 통해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RS 캐피털 측에 로비 자금으로 상납한 흔적을 찾아냈다. 그것은 명백한 횡령이자 배임이었다. 그의 위선적인 연설에 몇몇 이사들은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분위기는 완전히 박민혁의 편으로 넘어가는 듯했다. 그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그날 밤 박태준 회장은 유라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아들의 위세에 눌려있는 무력한 노인처럼 보였다. 유라조차도 그가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이에 저는 박태준 회장님의 경영 일선 퇴진을 정식으로 건의하며 이사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유라의 역할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박 회장의 건강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그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다. 그녀는 더 이상 박 집사가 가져오는 약을 믿지 않았다. 초의 실장을 통해 비밀리에 진짜 약을 구해왔고 음식 또한 자신이 직접 맛을 본 후에야 박 회장에게 드렸다. 그녀의 방은 약물과 독극물을 구별해내는 작은 실험실이 되어갔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회자가 투표 절차를 알리려는 순간이었다. 범인은 박 회장이 퇴원한 후에도 이렇게 집안에서 조용히 매일매일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범인은 박 집사일 수도 혹은 다른 사용인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런 짓을 하도록 명령한 배우는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 잠깐 그러던 어느 날 유라는 박 집사와 박민혁이 서재에서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휠체어에 앉아 미동도 없던 박태준 회장이 낮지만 강당 전체를 울리는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천천히 무릎에 덮고 있던 담요를 걷어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언제 그랬냐는 듯 그의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예전의 제왕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유라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이기를 기대하는 듯했다. 이 집의 그 누구도 감히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특히 박민혁의 얼굴은 충격으로 하얗게 굳어졌다. 아직도 변화가 없단 말인가. 박민혁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다. 아, 사버지. 어떠? 그날 밤 자정. 유라는 문제의 알약 하나를 흰 손수건에 싸서 박 회장의 침실로 갔다. 잠든 줄 알았던 박 회장은 그녀가 들어서자 조용히 눈을 떴다. 그는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서울대학교 병원 GBAP 병동의 밤은 깊고 고요했다. 복도를 흐르는 인공적인 공기마저 잠든 듯 모든 것이 정지된 공간. 강유라 간호사는 익숙한 움직임으로 병실을 돌며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고양이처럼 소리가 없었고 손길은 세심했다. 3년차 간호사인 그녀에게 이곳은 꿈의 직장이었지만 동시에 벗어나고 싶은 현실이기도 했다. 병든 동생의 천문학적인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그녀는 밤낮 없이 일해야만 했다. 죄송합니다. 총수님, 그 간호사가 온 이후로 회장님 약과 식사에 제가 접근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워낙 꼼꼼하고 의심이 많은 년이라. 박 회장은 아들을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마이크 앞으로 걸어 나갔다. 이사 여러분, 내 아들이 보여준 저 진단서는 돈의 양심을 팔아먹은 돌팔이, 의사와 내 아들이 꾸민 한 편의 쇼에 불과합니다. 제 정신 상태가 어떤지는 지금부터 제가 직접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강 간호사.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두통이 잦아. 내 약들을 좀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네. 병원 의사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약을 가져다 줄 뿐이야. 나는 좀 더 꼼꼼하고 날카로운 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 그는 강당 한쪽 구석을 향해 손짓했다. 쓸모없는 것 그깟 간호사 하나 처리하지 못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시간이 없어 RS 캐피털에서 계속 압박하고 있단 말이다. 강유라 간호사, 앞으로 나오시오. 유라는 극적으로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고 사실적으로 자신이 발견한 것을 보고했다. 그녀는 손수건을 펼쳐 그의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모든 시선이 유라에게 쏠렸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꿋꿋한 자세로 단상을 향해 걸어 나갔다. 박민혁은 그제야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 간호사,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던 저 간호사가 왜 저 자리에 있는 것인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주치의였던 최 교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유라는 김 회장의 옆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게 떨렸지만 이내 또렷하고 힘있게 변해갔다. 저는 강유라입니다. 그리고 박태준 회장님의 담당 간호사로서 지난 몇 주간 벌어진 모든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유라는 복도에서 박민혁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는 마치 그녀를 기다렸다는 듯 앞을 막아섰다. 그는 특유의 오만한 표정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는 병실에서 있었던 급박했던 상황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심근경색이 아니라 심장압전이었으며 모두가 포기했던 순간에 자신이 어떻게 응급처치를 했는지를, 그리고 저택으로 들어간 후 어떻게 교체된 약을 발견했는지를, 그녀의 증언은 의학적인 전문 용어와 함께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실의 힘을 담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유라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대담하고 교활한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제 그들의 계획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박민혁의 다음 목표는 아버지가 아닌 바로 자신일 수도 있었다. 누군가 처방된 고혈압 약을 다른 약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 약은 회장님이 복용하시는 혈액 희석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었습니다. 즉, 회장님께서 겪으셨던 위기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명백히 의도된 살인 미수였습니다. 회장님, 복용하시는 약에 문제가 있습니다. 살인 미수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강당은 폭탄을 맞은 것처럼 터져나갔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이사들은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렸다. 며칠 후 유라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퇴근 후 저택을 나와 버스를 타러 가던 길. 어두운 골목에서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가 그녀를 향해 돌진했다. 유라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피했지만 팔과 다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 단순한 뺑소니 사고로 위장한 명백한 경고였다. 박민혁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거짓말, 저 여자가 돈을 노리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저런 밑바닥 출신의 말을 어떻게 믿는단 말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업무 지시처럼 들렸다. 하지만 유라는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도를 직감했다. 이것은 시험이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첫 번째 시험대, 밑바닥 출신. 박 회장이 차갑게 받아쳤다. 그래, 저 간호사는 돈도 백도 없는 사람이지. 하지만 자네처럼 양심과 영혼까지 팔아먹지는 않았어. 자네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을 때. 저 간호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내 목숨을 구했단 말이다. 피를 흘리며 절뚝거리는 몸으로 저택에 돌아왔을 때. 박 회장과 초회 실장은 그녀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그의 외침이 강당을 울렸다. 그리고 그것은 신호였다. 박 회장은 탁자 위에 작은 알약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라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무력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과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이 확인되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시험에 완벽하게 통과한 병사를 얻은 사령관처럼 보였다. 최진우 실장이 기술팀에 사인을 보내자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RS 캐피털 M&A 이면 계약서라는 제목과 함께 박민혁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 그 돈이 RS 캐피털과 정관계 인사들에게 흘러들어간 흐름도가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박민혁이 그룹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대가로 개인적으로 얼마의 돈을 챙기기로 약속했는지까지 명시되어 있었다. 그것은 반역의 증거였다. 그놈들이 자네까지. 박 회장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박민혁은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스크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유라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제 환자를 돌보기 위해 이곳에 왔을 뿐입니다. 총수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왜 저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단지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유라는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더 차분하게 말했다. 이것은 그들이 초조해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회장님, 그들이 서두를수록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될 겁니다. 박 회장은 아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러나 그 손길에는 온기가 없었다. 내가 너에게 물려주고자 했던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다. 민혁아, 그것은 책임감과 명예였다. 하지만 너는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걷어찼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역시 그랬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수고했네. 강 간호사. 아버지의 마지막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강당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단상으로 올라와 망견자실에 있는 박민혁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더 강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환자를 지키는 간호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우는 전사였다. 박민혁 씨, 살인 미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모든 것이 끝났다. 박민혁이 스스로 준비한 화려한 대관식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처형식이 되어버렸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아버지가 아닌 모든 것을 망쳐버린 원흉, 강유라를 증오 어린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최 실장은 즉시 그녀에게 24시간 비밀 경호를 붙였다. 그리고 그들의 방역은 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최 실장은 RS 캐피털의 실체에 대해 파고들었고 그들이 악명 높은 기업 사냥꾼이며 여러 나라에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해체시킨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에필로그. 박민혁 총수의 몰락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지진과도 같았다. 언론은 연일 왕자의 난이라 불리는 재벌가의 추악한 싸움을 대서특필했고 대한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적과 싸우기 위한 가장 날카로운 창을 마침내 손에 넣었다. 하지만 폭풍의 눈 속에 있던 박태준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즉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그룹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그의 리더십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그는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며 아들을 포함한 모든 비리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약속했다. 그의 진심 어린 행보의 시장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모든 증거들이 하나둘씩 모여 박민혁의 목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칼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휘두를 것인가 하는 문제뿐이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박민혁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세상의 관심이 조금씩 식어갈 무렵 박태준 회장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행보를 보였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유라는 그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았다. 군 시절 적진 한가운데 고립되었던 경험은 그녀에게 웬만한 심리전에는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주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고 그 외의 시간에는 조용히 모든 것을 관찰하고 분석했다. 저택의 구조, CCTV의 위치, 사용인들이 움직이는 동선, 그리고 무엇보다 박태준 회장과 박민혁 총수 사이의 관계.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박 회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연단에 섰다. 그의 옆에는 이전과 달리 단정하고 기품 있는 정장 차림의 강유라가 함께 서 있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박민혁이 모든 것을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움직여야만 했다. 박 회장은 준비된 원고 없이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한 기업의 회장이기 이전에 자식을 잘못 키운 부끄러운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그리고 잠시 후 전 세계를 경악시킬 발표를 시작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에 저는 오늘부로 제 개인 재산의 90%를 사회에 환원하고자 합니다.
거대한 폭풍이 대한그룹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다. 기자회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태준 회장의 개인 재산은 수십조 원에 달했다. 그것의 90%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부액이었다. 유라는 회장의 개인 약품 캐비닛 앞에 섰다. 수십 가지의 약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모든 약병을 꺼내 하얀 천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병원에서 가져온 회장의 공식 의료 기록과 처방전을 대주하며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 돈으로 대한생명의료재단, 대한라이프 메디컬 파운데이션을 설립하겠습니다. 이 재단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희귀 난치병 연구를 지원하는 데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다시는 돈이 없어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제 남은 인생의 목표입니다. 박민혁의 방역은 예상보다 거칠고 신속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가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기로 결심한 듯 그룹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그는 주치의였던 최 교수를 매수해 박태준 회장이 최근의 충격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는 내용의 거짓 진단서를 받아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그의 충격적인 발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날 밤 이후 저택의 공기는 겉으로는 변한 것이 없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강유라와 박태준 회장 사이에는 말없는 신뢰가 형성되었다. 박 회장은 더 이상 유라 앞에서 무력한 노인 행세를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다시 예전에 대한민국 경제계를 호령하던 제왕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반면 유라는 그의 앞에서 더 이상 평범한 간호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자 가장 은밀한 눈과 귀가 되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과업을 이끌어갈 대한생명의료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저는 강유라 선생을 지명합니다. 이사회 소집 공고문은 대한그룹 전체에 발송되었다. 안건은 단 2가지였다. 이번에야말로 강당은 폭탄이 터진 듯했다. 일개 간호사를 수십조 원 규모 재단의 책임자로 앉히겠다는 발표. 그것은 대한민국의 그 어떤 상식과 통념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파격이었다. 그녀의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에 박민혁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이 보잘것없는 간호사가 자신의 위압감에 전혀 주눅들지 않는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느꼈다. 흥미로운 장난감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날카로운 가시를 품고 있었다. 모든 카메라와 마이크가 일제히 강율에게 향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첫째, 박태준 회장의 건강 악화를 사유로 한 명예로운 경영 일선 퇴진. 둘째, 그룹의 미래 성장을 위한 RS 캐피털과의 전략적 인수 합병, M&A 안건 승인. 저는 부와 권력을 경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오직 사람의 생명을 돌보는 일뿐입니다. 며칠 후 박 회장은 최진우 실장을 자신의 침실로 불렀다. 그 자리에는 강유라도 함께 있었다. 최 실장은 유라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박 회장의 의중을 읽는 데는 도 같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박 회장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기자들을 향해 말했다. 하지만 박태준 회장님께서 제게 맡기고자 하는 것이 기업의 이윤이 아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책임감이라면 저는 기꺼이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겠습니다. 저는 이 재단을 통해 제가 평생을 지켜왔던 단 하나의 신념,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쿠데타 선언이었다. 박민혁은 자신이 확보한 이사들을 등에 업고 아버지를 식물인간으로 몰아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소란스러웠던 기자회견장은 기묘한 감동과 숙연함에 휩싸였다. 처음 1시간 동안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약의 종류, 용량, 처방 날짜까지 박 집사가 관리를 철저하게 한 듯 보였다. 그날 이후 강유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백의의 신데렐라,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렀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벌가의 스캔들을 넘어 진정한 부와 명예가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잊고 있던 가치가 무엇인지를 되묻는 거대한 울림이 되었다. 저택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두가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하지만 박태환 회장의 서재, 비밀스러운 전쟁 상황실 안에서는 패배의 그림자 대신 차가운 방역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몇 달 후 서울의 한복판에 대한생명 의료재단의 현판식이 열렸다. 강유라는 더 이상 간호사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짊어진 이사장의 모습으로 그곳에 섰다.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다. 박 회장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진지했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인생 역전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를 치유하는 위대한 첫걸음이었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상주 노릇을 하기는 이르지 않나. 아들아,